영청 갈등이 아니라 청명한 협치. 이제는 뭐 우리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언어의 마술사가 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기다리셨죠? 네.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타이틀 때니까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홀가분하고 네.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예. 사실 최고위원 할 때는 방송 나와도 말하는데 제가 말하면 당론처럼 비춰지고 또 1인 시위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지금은 보통 국회의원으로서 백이종군하는 기분으로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오늘 우리 주블리 나오시는구나. 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야, 육군 대장까지 갔을 때 얼마나 자기 절제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그럼요. 예. 그 육군 대장 우리가 네. 어렸을 때 정말 제일 뭐 훌륭하게 생긴 직업은 대장감이다 이러는데 네, 그렇죠. 육군 대장 그래 참 어떤 절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잠이 오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나는 제일 힘든데.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 거. 그렇지만 뭐 절제라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유혹을 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아예 들면 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라.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또 유혹에 약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무실에 누구랑 얘기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하고 또 여군이 보고 들어올 때는 꼭 그 참모나 누구 같이 들어오게 하고 네. 그래서 아예 오해할 수 있는 특히 민간인들을 만날 때는 또 꼭 누구 참모를 배석을 시키고 문을 열어놓고 하고 그런 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사전에 없게 차단해야죠. 네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술을 먹더라도 항상 3잔 이내로 술에 취하면 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절제들. 그래서 저는 사실 중령 때까지는 술을 되게 잘 먹었어요. 주량에 소주 한 2병 이렇게 했었는데 대령이 되고부터 대령이면 연대장 할 때 2,000명을 지휘하잖아요. 아, 술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저녁에도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주량은 소주 3잔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3잔 정도 마셔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을 3잔으로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저녁에 깨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절제죠. 그러니까 술 때문에 실수할 일도 없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참 이건 좀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윤석열이가 이번에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네. 국군의 날 기념행사 끝나고 오자마자 막 폭탄 좀 만들어서 그렇죠. 돌려가지고 한 번씩 마시면 20잔씩 막 마시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김병주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때는 직언을 해야죠. 직언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직을 던져야 되는 거죠.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군 내에서 공개하면 항명죄가 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심 어리게 실제 조언을 하고 그건 안 된다고 또 그게 여러 번 해서 안 된다 하면은 가감히 직을 던지고 또 필요하면 전역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국민과 함께. 그런 기계에 있는 군인이 없었다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네네. 저는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워게임을. 제가 34단장 할 때 특히 34단은 저기 고향에 있거든요. 수색하고 바로 예. 옆에 그 기계화 부대이기 때문에 12.12 구테타에도 34단이 그 말이 동원이 되잖아요. 근데 거부를 해서 다행이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사항이 오면은 34단은 분명히 동원되는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할 때 어떻게 할까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럴 때는 진정 어리게 그리고 또 정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보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늘 고민을 했었고 사실 저희들은 40년 동안 사실은 앞으로 구테타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절치부심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과감히 직을 던지고 같이 싸우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진짜 4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네. 참. 그런데 그 노상원이가 이렇게 지금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면 거의 노상원이 내란 수괴급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지금 모든 기획 연출이 노상원 아닌가 싶은데. 네. 뒤에서 저는 책사노릇을 했다고 예, 봐요. 예. 네. 네. 근데 노상원이 나와서 지금 재판하는 거 보면은 뭐 나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포자기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뭐 그만큼 거만한 거죠. 국민 알기 기본적으로 우습게 하고, 그렇죠. 네, 거만하고 국민들 뭐 그니 반대 세력들 싹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진짜 악마 같은 사람 악마예요, 아니겠습니까? 악마. 그러니까 그 국민들 보기 지금도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죠. 네, 태도가 거의 윤석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자세도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하고 말이죠. 그만하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까니까 윤석열하고 잘 통했을 거고.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그만두셔서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 네.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도부를 하셨으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들은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한성진 재판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도저히 믿음지가 않아서 그렇죠. 빨리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점에서 한 발짝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만드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본회의에 상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사위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소한 시비가 걸리다 보면 사실은 재판이 중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래서 사소한 시비도 비껴가자 해서 어저께 의총에서도 그런 걸 비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론이었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해요. 그런데 시비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서 조금 더 전문가 의견, 물론 우리 당내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많지만은 전문가 그룹들의 얘기를 더 듣고 아마 오늘 의총에는 결론이 날 거로 봐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필리버스트가 예상됩니다. 예. 그 사법개혁 법안들이 쫙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태우면 됩니다. 원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오늘이나 내일 태우려고 초반에 저는 태우자고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제 그걸 시비거리를 좀 없애는 것들을 노력해서 대안 법안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라는 그러한 심정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법을 만들어서 계속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필리버스터 법안 바꿔가지고 60명 이상이 앉아 있어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과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올리려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국회법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법안에서부터 법안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든지 네. 해야지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래갖고 국회의장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계속 앉혀놓고 그러니까. 하는 의원 혼자서 떠들고 나머지는 다 가서 차버리고. 네,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당에서는 최소한 한 60명, 60명은 3분의 1 있어야.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한 10명 정도 남기고 다 가버리고 그럼 필리버스터가 무용론이 그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법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툭한 뭐 필리버스터하고 피곤하게만 만드는 거죠. 효과는 없고. 예. 네네. 아무튼 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늦어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조금씩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아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칫
야 우리가 민주당 그렇게 밀어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긴장감 혹시 있습니까? 민주당에? 긴장감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3주째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4주째. 김병주 의원님 같이 하면 좋죠. 네, 물론 우리 당에서도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1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국회가 11월에 있어서 예산 통과하자마자 하는 걸로 원래 전략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그 1월부터 힘차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산 이후에 몰아서 밀린 법안 다 하기로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시비거리 걸리지 않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진통이 있는 거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이때 다 통과시켜서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라도 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쪽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아마 토요일 1월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1인 시 벌써 4주차 되셨잖아요. 네네.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그러는데 네. 언제 끝내신다고? 지금 뭐 그것은 우리 당원들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해요. 예.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법부 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에서 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했고 또 조국혁신당도 이제 하자고 외치고 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사실 두 달 전에 수면 위에 올라왔다가 위헌 시비가 걸리면서 내려갔었던 거를 사실 저하고 전현희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1인 시위에 또 요구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는 제 2차 종합특검도 제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정청래 대표하고 제일 처음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고 실제 내란특검이나 대법원에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네. 2차 종합특검은 국민들 상당수가 아까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58%가 찬성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1차 지금 그 3대 특검 이건 좀 평가가 박해요. 44%밖에 잘했다고 안 해요. 그럼요. 미진한 게 너무 많죠. 미진한 게 많아요. 제가 3대 특검 종합해보면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최병 특검은 종료됐는데 앙금 없는 찐빵처럼 실제 가장 중요했던 경로선과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이 수사가 빠진 거예요. 빠진 거죠. 제대로 못 해낸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미진한 분야를 해야 되고 내란 특검에서는 특히 미진한 분야가 많죠. 군과 경찰과 행정부는 주부렁 꺼졌는데 내란에 잔불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소탕이 됐고요. 특히 사법부하고 국민의힘은 주불조차도 진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4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종합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더 그렇죠. 그 많은 의혹 중에 지금 수사되고 발표되고 기소된 게 몇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미진한 분야를 모아서 종합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특검도 저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전현희 전 최고위원이 동시에 그날 주장을 했어요. 최초로. 해야 된다 하고. 2차 특검은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최병 특검에 미진했던 거는 임성근 구명로비와 경로설이 거기와 연계된 것. 그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에 대한 수사. 그래서 국민의힘 해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고 실제 그런 것들이 미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은 미진한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죠. 네네. 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맨 처음에 방향은 잘 잡았는데 치밀한 디테일 전략과 뒷심, 배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최병 특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밝혀내려면 김장한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교계 지도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죠. 맨 처음에 그걸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펀치 한 번 맞고 자빠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밝혀낸 거예요. 이걸 치밀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땅 터뜨려야 되는데 맨 처음에 확실하니까 딱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못 밝힌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자신도 없으면서 또 하나가 돌려가지고. 있죠. 뭐 실제 최혜병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실제 법원에서 거의 다 기각을 했어요. 한 사람밖에 안 낸 거예요. 네, 임성근. 90%를 기각을 한 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혜병 특검도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법원이라고 봐요. 예. 이거를 특검에서 하게 되면은 구속영장을 하게 되면 받아줘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속영장 거의 다 기각시켜 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법원에 대한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법원이나 사법부가 저는 내란과 이제는 한 몸이고 그 기득권 세력화 됐구나. 이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이 3대 특검을 보면서 더 절실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종합특검에 지금 우리 김병주 님 사법 내란 수사 촉구한 1인 시위하고 계시는데 네. 사법부의 이런 내란 방조 내지는 가담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사법부가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계엄사령부의 사법권을 통째로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를 하고. 그걸 맨 위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가장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는데 아무런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협조한 듯한 회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무튼 2차 특검 이건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12월 28일 날 끝나면 28일 날 곧바로? 오늘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거는 28일 끝나면 바로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법을 발의해야 된다고 끝나고 봐요. 발의할 게 아니고 네, 지금 네. 발의해가지고 28일 날 끝나고 곧바로 다시 네, 네.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법안들 사법개혁 법안들 다 통과되면은 저는 다음 주 중에 빨리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주 하게 되면 또 그것까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이런 데 또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해서 사법 개혁에 대한 법안 다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쯤 발의를 해서 그다음 본회의에는 통과시켜야죠. 예. 네. 최강민주 기자님께서요. 내란 중인데 최고위원 좀 지켜주시지 아쉽습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네. 최강민주 기자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님은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은 12월 3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신 거지 내란이라도 계속 지키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내란의 그 척결에 선봉장 하기는 최고위원보다 평의원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 강장에도 나아가고 지금은 토요일 날 촛불 집회도 나가고요. 국회 내에서는 또 목소리를 더 내고 예. 최고위원 때는 사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의총에서도 발언을 잘 자제를 해요. 하면은 막 그 당론처럼 되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는데 제가 제일 앞장 서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12.3 비상계엄도 계엄한다고 제일 먼저 치고 경고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최고위원은 오히려 당의 마지막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오히려 지금 최고위원 내려놓으니까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제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몇 분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올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기사가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경기지사 출마 준비하려고 법사위원장 사의 표명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참 있다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죠. 아, 그랬어요? 네, 오래 전부터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경기도 아닌데. 지금 하남이죠. 지금은 하남이지만 원래는 저기, 광진이잖아요. 예, 광진이었고요. 예. 예, 이번에 하남 가셨죠. 고향은 대구고. 네네. 네. 근데 지금 지역구가 하남이니까 네네. 이제 경기지사 준비하는 거고. 네네. 국회의장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던데. 그거보다는 경기도지사 준비를 계속 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김병주 의원님 초고로 봤을 때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출마할 거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행사장이건 꼭 추미애하고 저하고 그래요? 만납니다. 다른 분은 잘 안 만나는데 그리고 보면 그러면 혹시 지금 김동연 지사, 네. 김병주 의원,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렇게 네. 3파전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럴 그 정도로? 거라고 보고 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방선거는 하여튼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네, 한번 네. 좀 다뤄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12월까지는 예. 지방선거보다도 내란 척결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지고 제2차 그 종합특검도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습니까? 또 김민석 총리님이 헌법 존중 TF도 만들어서 행정부, 군, 경찰에 대한 그런 것도 내란 잔불 정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경기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방선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 나오시는 분들 막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자제를 하는 이유가요. 네. 지방선거 얘기하면 우리 애청자님들 상당한 그럼요. 분들이 좀 반감을 가져요. 아, 그럼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야 민주당 네. 지금 그 얘기 할 때냐. 그럼요. 내란 이거 정리를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아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그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저도 12월까지는 내란 척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될 때까지 지금 선봉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제가 일부에서 예고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청와대로 크리스마스쯤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그래 돌아가는 게 맞지 그러면서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자 때문에 지금 안 써도 될 세금을 도대체 얼마를 썼는가. 맨 처음에 완전히 개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뭐 소통한다고 가가지고 소통은 개뿔 기자들 비행기도 안 태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랬다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개판 치고 뭐 폼 내고 뭐 어떻게 도어 스태핑 해보려다가 그것도 6개월도 안 돼서 중단해버리고 이랬는데 문제는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썼던 비용이 이게 보통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방부만 한 게 아니고 뭐 연쇄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한번 그래도 김병주 의원님이 그걸 제일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안 써도 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문학적 수가 들어갔죠. 예.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첫 번째. 원래는 이전 비용이 496억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 제가 1조 이상 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를 막 또 계담론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96억 플러스 이상을 비용하고 최초 뭐 정비하는 것만 해도 1,505억이 더 들었어요. 이 추가 비용이 예, 청사 주변 환경 정비, 국방부도 배치해야 되잖아요. 통합 재배치하고 육군부대도 대투자를 하거든요. 국방부 방호시설 보강 뭐 이런 데도 291억이 들어가고 경찰들 경호부대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경찰부대 이전, 도감청 방지 시스템 강화, 공간 이전하는 비용 이것은 한남동, 삼청동 이런 비용들 여기 165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리 운영 및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1,049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청와대 그거 비워놓고 그거 하는 데만 해도 1,000억이 넘네요. 예, 예. 관리하고 운영 뭐 리모델링하고 뭐 계속 하는 데 들었고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들려고 하다가 중지된 것이 합참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갔거든요. 기초자산이 4천억 원.
미군의 잔류기지를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이전하려고 하는데 한 3,500억 이상 더 들어가려고 하다 중지됐고요. 예. 경호 경비 관련 그것도 강화하는데 500억 정도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래 이전 요거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안 했으면은 이게 올해 들어가는 예산들이죠. 올해 그러면은 내년에. 김 의원님 네. 현재 윤석열이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해가지고 들어간 돈이 1,500억 더하기 496억 해가지고 2,000억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8,000억은 안 들고 세이브가 가능해졌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이것은 세이브가 된 거죠. 만약에 그대로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있었으면 네. 이거 계속 합참 이전 경호 경비 포함해서 8,000억이 또 쓰일 뻔했네요. 그렇죠. 합참 이전해야 되고 미군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한 1조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국방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는 지금 대통령실 건물 바로 옆에 있어요. 합참 건물입니까? 네, 합참 건물이죠. 그러니까 합참 건물에 국방부가 합참으로 갔고 네. 합참은 그 앞에 시설본부 건물을 들어갔죠. 찌그러졌네요. 네네. 두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전 인원이 합참 건물로 못 들어가니 주력이 합참 건물 한 4개 동, 4개 층을 들어갔고 거기 한 10여 층 되거든요. 예. 그리고 반은 합참이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그 합참은 또 반이 딴 데로 가야 됐잖아요. 예. 딴 데로 가니까 시설본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고 시설본부는 또 밖에 옛날 기무부대 뭐 무슨 부대 막사로 들어가고 예. 국방부는 다 합참 건물로 못 들어가니까 또 여기저기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구간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쫓겨나서 지금 방첩 사령부 있는 건물을 빌려서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 연쇄적인 이동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사실 여기 보이는 거 말고도 눈에 안 보이는 돈은 더 수십조가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눈에 안 보이는 돈. 거의 뭔가 하면은 용산기지 이전이 3년간 중지돼 버렸잖아요. 예. 용산기지 이전이 중지됨으로써 서울 용산 지역 개발이 3년 이상 중지가 된 거, 지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한강이 드론 택배, 드론 택시에 물류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도 중지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고요.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의 교통권, 통신권, 그 조망권까지 다 제한이 됐잖아요. 네네. 그나마 이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8,000억은 또 그다음 세이브가 됐고. 네, 세이브 되고 예. 또 이번에 복귀하면서도 예산이 들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시죠. 예. 복귀하면서도 이제 그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 정도 들어가고 그럼 또 국방부는 다시 원위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쓰던 시설을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통신선 다시 군에 맞는 걸 깔고 하는데 한 239억 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한 500억 또 추가로 들잖아요. 안 들어야 될 비용들을 그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장관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제일로 좋은 집무실 쓰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대통령 집무실 뭐 그건 뭐 대충 그걸 또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쓰겠지. 네, 그렇게 거의 대통령급이죠. 뭐. 네, 그렇게 되겠네요. 국방부 장관. 네. 사실은 김병주 의원님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청와대 옮기는 거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 지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네, 당선된 지 10일 만에. 네, 네.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게 조갑재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이후에는 완전히 그 미친놈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조갑재 씨가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네, 그럼요. 예. 이거 가는 거 안 된다. 네. 이유가 첫 번째는 미신이다. 네. 두 번째는 나라의 상징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이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안보나 뭐 외국의 침공이나 그러니까 상징을 떠나서 그런 것 자체도 매우 위험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거기는 안보 공백이 많고 제가 사실 그 당시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휴일날 브리핑 했었잖아요. 예. 그때 브리핑 끝나자마자 제가 택시 타고 국회로 와갖고 2시간 만에 그 반박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때도 엉터리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뭐 496억이면 된다 그래서 택도 없다 1조 이상 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했더니 그때도 저보고 개담론자, 음모론자 엄청 공격을 했는데 다 사실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하늘에 그 비행금지 구역 이런 것도 취약해서 하늘이 뚫힐 것이다. 경호도 뚫힐 것이다. 다 뚫히고 그때 이미 도감청 제가 경고했거든요. 미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세상에 외국군이 대통령실 바로 옆에 담장을 같이 하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럼 도감청 다 될 거다. 예. 이러고 예. 그때 경고를 했더니 뭐 미국은 못 믿는 거냐 하고 공격했는데 다 그런 일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 도감청 그 부분 나왔을 때도 윤석열이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 그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까지 놀려먹었지 않습니까? 네, 앵커가 친구니까 그러냐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일부에서 우리가 좀 그게 궁금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최종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기 중에 옮길 수도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때도 뭐 임기 중에 옮긴다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예. 그거는 세종으로 옮기려면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수도의 개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그때도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은 일단 청와대도 들어갔다가 헌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걸 하고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민생에 청와대로 가서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요. 헌법 개정이 되면은 이제 체계적으로 거리 옮겨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내란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지방선거인데 네. 이게 6월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개헌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네, 그렇죠.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꼭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단임제에 대한 그 문제, 그래서 중임제를 해야 되겠다. 4년 이런 것들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계엄을 받듯이 그런 계엄에 대한 조항도 바꾸어서 네. 평시에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계엄을 제대로 제한을 두는 조항들을 좀 둬야 되고요. 국회 통제를 받고 또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기능도 국회로 이관을 한다든가 분산을 해서 국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권력은 좀 견제와 균형이 되고 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끝나게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외국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에 국가안보전략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 북핵 위협과 북한 비핵화 목표 이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가 그동안에 공유해왔던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예. 국가안보전략서에 그것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 때문일 거라고 봐요. 트럼프는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엮게 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걸 뺐을 것 같고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속에서는 이런 북한을 핵을 인정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걸 빼지 않았나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하면은 비핵화 단계를 설득시키면서 가리라고 기대도 하고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거고요.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라고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이제 북한이 출구가 좀 많이 막히죠. 러시아하고 지금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운 점이 없죠. 자신의 부족한 그 석유나 식량 이런 거를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고 자신들의 병력을 파견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출구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은 이제 미국하고 이런 정상회담 또 우리하고 평화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응하지 않을까. 예. 만나는 건 좋은데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죠. 우리를 패싱한다든가 또는 핵 보유국 뭐 이런 것을 인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건 좀 막아야 될 텐데. 그럼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늘 한미 동맹이 이번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표준적인 동맹이 대한민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또 우리 도움 없이 북한하고 패싱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하고 동맹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피스메이커 초기에 문을 트럼프가 열면 그 다음부터 페이스메이커에서 우리가 또 주도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갈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걸 잘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블리의 손자병법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